국민의힘이 추석 전에 새로운 비대위 구성 방침을 밝혔지만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당헌 당규 개정을 위한 전국위 소집을 거부하는 등 내홍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통합 행보에 첫발을 내디뎠는데요. 관련 내용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또다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당대표 직무대행이 아니라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을 내세워서 새 비대위를 추석 전에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 내놓은 방법입니다. 오늘 오전에 10시부터 이제 또 긴급 의총까지 열어서 관련된 의견들을 서로 주고받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이런 결정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국민의힘이 이제 법원에서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으면서 5기로 당헌을 개정해가지고 새로운 비상 상황을 만들어서 비대위원회를 이제 선출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오기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상당히 이거는 법원과 민심의 그 판정에 좀 불복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기존에 법원에서는 비상 상황이 있기 때문에 비대위원회 출범 또 비대위원장 선임은 무효다 이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억지로 당헌을 개정해서 새롭게 비상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비대위원회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당내에서도 반발이 많고 민심도 반발이 많습니다. 오늘 의총에서는 아마 당헌을 개정해서 그 비상 상황 기본 요건을 변경하려고 할 것 같은데, 당대표 거리 또는 최고위 기능 상실에 최고위원 2분의 1 사퇴 또는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 사퇴 등을 구체화해서 비상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찬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현재 상황이 비상 상황이 아닌데 비대위원회를 출범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일단 가처분 인용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또 새롭게 당헌을 개정해가지고 만약에 비상 상황을 해서 비대위원을 구성했는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처분을 내릴 경우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예. 상당히 논란이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를 추석 전에 구성하기로 했습니다만 걸림돌은 여전히 많습니다. 당장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해서 반드시 전국위를 거쳐야 하는데 여기에서 서병수 의장이 전국위 열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어제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관련 발언 듣고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판단으로 지금 무효가 돼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못된 절차와 과정을 계속해서 두 번이나 반복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상임 전국이 전국이 사회권을 쥔 서병수 의장인데 이 전국이 열지 않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서병수 의장의 이 발언 어떻게 한 의미라고 들으셨습니까? 법원이라는 건 우리 사회의 보수 질서를 지키는 그 보루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법원은 결코 진보적인 세력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법원 얘를 틀려, 우리 할 거야 지금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비상 상황이 아닌데 비상 상황으로 규정을 해서 멀쩡한 당 대표를 쫓아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당헌을 개정해서 비상 상황을 또 만들겠어? 그것도 마찬가지로 참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럼 또 이준석 대표가 또 비상 상황도 아닌데 당헌까지 개정해서 비상 상황을 만듭니다. 그럼 또 법원에서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가처분 신청 내렸는데 당연히 또 그렇게 당연히 혼돈 속에서 그냥 빠져드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게 정당인지 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무슨 단체인지 아마 친목회 단체도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아마 친목회 회장이 문제가 되면은 그 친목회 회칙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러면 회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회칙을 바꾸고 또 그래서 아니라 그러면 또 바꾸고, 세상에 이런 법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판사 출신들도 많이 있을 테고요. 보수 정치 세력을 지켜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반발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반발이 나오니까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도 못하겠다 도저히 이거는 이거 우리 당이 망하는 길이다 아마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예. 또 열어서 당원 개정하고 그럼 당이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고 또 이준석 당대표는 전임 대표는 이제 제가 본 내년 1월에 이 개선문으로 등단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런 분들이 계속 악순환되고 이게 또 뭐 서로 간에 또 분열과 분란, 잡음 해결도 못하고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당은 이미 수렁통에 빠져들었지만 더 헤어나올 수가 없는 저뿐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보수 언론에서도 이러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제발 좀 이러지 말라고 정신 좀 차리라고. 그동안에 국민의힘의 우호적이었던 언론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저는 제 생각에는 뭐 일명 윤핵관, 권성동 내부가 아마 복잡하게 좀 나눠져 분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전화해서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그러지 말어 순리대로 가 그럼 끝나는 건데요. 그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뜻은 나를 계속해서 이 상황을 하여튼 비상상으로 가서 이준석을 확실히 있게 국민의힘에서 발도 못 붙이게 만드는 것이 뭐 나의 의무고 나의 책임이다. 뭐 그러니까 자꾸만 꼬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당의 자율성이라든가 흐름이라든가 정당에도 국회의원들이 지금 115명이나 있는데요. 네. 다 입법기관들 아니에요. 이게 하여튼 갈수록 꼬이는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서병수 의장이 전국의 소집을 거부한 상황, 당내에서 나온 상당히 큰 변수인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계속 이렇게 서병수 의장이 안 하면 부의장이 사회를 보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뭐 당헌 당규 제가 다 읽어봤는데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상임 전국위원회 또 전국위원회의 소집권은 서병수 의장한테 있거든요. 그리고 부의장이 물론 2명 있습니다. 정동만 의원과 윤두현 의원이 있는데 만약에 의장이 이 소집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부의장이 그거를 맡아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불가능하고 지금은 서병수 전당대회 의장이 있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도 서병수 의장을 설득해가지고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만약에 서병수 의장이 계속해서 거부하면은 이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열리지 않으면은 당헌 개정도 불가능하고 네. 새로운 비대위원장, 비대위원 선임도 불가능하거든요. 왜 이렇게 자꾸 강수, 무리수를 두는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 현재 있는 당헌 당규대로 좀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계속 수면 위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당내 중진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물러나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하는데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윤핵관으로서 권 대표 사퇴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엄호 입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교수님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뭐 두 사람은 어쨌든 간에 윤석열 정부 탄생의 정치적인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무너지면 본인도 정치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권성동 사퇴하면 누가 수습하느냐. 저는 왜 권성동 원내대표가 수습을 해야 되는지 끝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태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책임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주고받았던 문자를 공개하면서 이 분란이 이루어졌고 또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라 하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전략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패한 원내대표를 계속해서 사퇴를 수습하도록 하면은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뭐 국민의힘의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 규정도 간단합니다. 의원총회를 열어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면 그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 대행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정책위 의장 여기도 이제 최고위원회 구성이 되는데요. 여기도 당 대표가 원내대표 협의하에 의총을 통해서 선출하면 됩니다. 그럼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을 선출하고 나머지 최고위원들을 고리됐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을 선출하면 되거든요. 최고위원회는 전국위원회에서 선출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될 수 있거든요. 당헌 단계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쉽다 이거예요. 원내대표 새로 선출하고 최고위에 부족했던 부분 상임전국이 열어서 만들면 추천해서 만들고 이러면 간단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실상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그게 더 쉽지 않다. 최고위 구성이 이제 어쩐데 효력을 갖기 위한 최고위 구성을 하려면 과연 남은 6명 중에서 몇 명까지 그러면 거기에서 더 뽑아야 될 것이냐, 충원할 것이냐. 여기서부터도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 최고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게 되면은 이준석 당 대표가 당원권 정지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당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내년 1월 7일 날 복귀할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고요. 네. 비대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은 당 대표가 해임이 되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 지위와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이준석 당 대표는 물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비대위원회로 가고자 하는 목적은 쉽게 말해서 이준석 대표로 내몰기 위한 네. 목적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정이 복잡하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를 두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지금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은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법원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권성동 원내대표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장제원 의원 지금 옹호 발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거기에 앞서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연판장 돌렸던 사람들에 대한 약간 좀 불만을 하면서 지금 이 상태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물러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목소리에 억울함, 좀 그런 이 목소리를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상 이 연판장을 주도했다라는 사람은 우리가 또 장제원 의원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은 이렇게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 아니면 지금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권 원내대표는 연판장 돌린 사람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영원한 형제가 좀 갈라서는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잠시 거둔 거겠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언제 저거 참 우스운 건데요.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는 일명 윤핵관 세력들끼리 또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권력 투쟁들이 일어나고 더 많은 권력을 갖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인사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인데 더 많은 이해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것인데 참 국민들이 봤을 때 너무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해법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 물러나는 거예요. 새로운 원내대표 뽑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의 상당수의 중진이라든지 경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요 저는 새로운 원내대표 뽑혀도 윤석열 대통령한테만 충성할 겁니다. 이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대통령 중심제 국가니까. 설령 저는 내년에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 그래도 저는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일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훨씬 더 탄탄하죠. 훨씬 더 튼튼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이 대표 되는 것보다 뭔가 좀 차이가 있고 뭔가 좀 합리적인 사람이 당대표를 맡으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민주당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하자고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검찰 수사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정치보복이라 그러는데 민주당도 품고 같이 가면은 그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죠. 국민들이 좋아하죠. 국민 통합을 하는구나. 그럼 경제도 안정이 되고 지금 이제 상당히 물가 지금 1,350원까지 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도시가스도 올라간다 그러죠. 물가 또 올라가는데 전기값 올라간다 그러죠. 그런 경우에 계속해서 정치가 이렇게 분열과 분란과 서로 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갈 때 국민들은 누굴 보고 기대하고 누굴 보고 의지하겠습니까? 그거를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거든요. 그 이재명 당대표가 통합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야당 대표일 뿐이거든요. 여당 대표가 그걸 통합할 수도 대통령이 불러서 같이 얘기하고 같이 하자. 그리고 당신들의 의견은 무엇이냐 들어주고 수용하고 그래서 국회도 정상화시키고 이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정치고 이게 대통령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여당부터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도 칠곡에 있다 그러는데 불러서 전번에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어느 언론에 사서는 술 한잔 하라는 얘기까지 나온 것 같은데 불러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요. 예? 그리고 그 순리에 맞게 정당의 자율성에 맞게 조정해서 같이 끌고 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윤핵관들 누굽니까 권성동, 장제원 이 사람들이 그 당내에서 자꾸만 그냥 나서게 하고 표적이 되게 하고 말이죠. 윤핵관이 비난받으면 누가 비난받습니까? 윤핵관은 윤석열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앞에요. 왜 이렇게 난 일을 푸는지 진짜 잘 이해가 안 간다. 알겠습니다. 예. 추석 전 비대위 출범하겠다라고 해놓은 상태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당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내린 결정이면 존중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상태여서 가능하겠습니까? 추석 전까지 비대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지금은 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번 비대위 결정은 이제 9일 만에 이루어졌거든요. 8월 1일 날 의총을 하고 8월 9일 날 비대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 물리적으로 보자면 이번 주 다음 주 추석 전까지 뭐 시간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때는 당내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당내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석 전까지 비대위원회 출범은 좀 쉽지 않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는데 이야기했듯이 일단 서병수 전당대회 의장이 소집을 반대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도하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론도 나와 있고 또 그다음에 법원의 또 가처분 신청이 결과가 나와 있는 데다가 또 이준석 전 당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국민의힘이 가처분 신청을 하고 네. 또 본안 소송도 남아 있고 이런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추석 전에 비대위 출범은 좀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가처분 2차전 지금 두 분 다 살짝씩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새롭게 출범한다는 비대위에 또 가처분을 신청을 했고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법원에 본인의 직무정지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게 참 이 당의 일을 다 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된 이런 상황인데 두 사람 가처분 신청 어떻게 보시고 각각 어떤 결정 날 거라고 보세요? 저게 뭐 하는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예, 씁쓸합니다. 참 저희 뭐 하는 일인 것인지. 예. 저 이준석 대표도 뭐 결코 잘하는 건 아니죠. 주호영 의원도 저게 정치를 참 오래 하신 분인데 주호영 의원 합리적인 분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서 비대위원장에 선임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는데 저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당을 저렇게 수렁텅이로 만들고 한국의 집권 여당의 정당 정치는 완전 실종되고요. 저게 예. 정당이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 전 대표도 그러니까 저렇게 잘하는 짓은 아니지만 그러나 좀 예. 여지를 좀 줄 필요는 있어요. 이준석 전 대표에게 지금은 권력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예? 윤핵관이 갖고 퇴로를 있는. 좀 열어줘야 그렇죠. 한다. 그래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협상안이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하나도 채택이 안 됐었잖아요. 한 달 전에. 예. 지금 아니라 누가 만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쉬우니까 저게 이제 힘으로 자꾸만 누르려고 하는 것인데 저 기획을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둘 다 뭐 받아들여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이제 저러한 행태들이 나오는 부분에 대한 예. 여권 핵심부가 있을 텐데 우리가 정치를 했을 때 그 기획을 난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거는 모르겠어요. 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여권 핵심부가 저렇게 하지 말라 그러죠. 절대로 하지 말라 그러죠. 네. 정치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라고는. 하여튼 뭐 제가 뭐 국민의힘 당원은 아닙니다만은. 예. 그러나 이제 집권 여당이고 국정 운영의 중요한 축이고 이 국민의힘의 국정 운영의 축이 저렇게 무너지고 흔들리고 하는 데에서 그 고통은 이제 국민에게 갈 수밖에 없는 예. 것인데 결과를 안타깝고. 떠나서 예. 바람직하지 않다. 안타깝다. 저기 뭔지 저렇게 언론에 저렇게 난다. 예, 예.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사람이? 예. 알겠습니다. 이번 신청의 또 인용 여부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민주당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취임을 했고 취임 첫날 어제 양산으로 향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서 99%가 같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1% 때문에 좀 경쟁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통합 행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어제 행보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거 잘한 거죠 아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당내에서 이재명 의원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물론 당원들과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지만 그러나 나온 얘기들은 이제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못 받고 당내 기반이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공천받은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국회의원들, 공천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자라는 것이죠. 아마 속칭 친문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예. 친문도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만 아마 이재명 현재 대표한테 직접적으로 반기를 대긴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우리 같은 뭐 다 같이 친명이나 같다. 뭐 그런 용어는 아닙니다만 우리는 같은 사람이라고 같은 동일한 세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런 건 잘한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결국은 나는 이재명 대표가 많은 이제 지지를 받았지만 그걸 이제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최고위원 2명을 이제 지금 지명해야 되고 또 사무총장, 또 정책위 의장, 당직자들을 해야 되는데 뭐 당내 자기 친한 사람들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 뭐 친문이건 어디 뭐 이낙연 개였든 간에 그래서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을 자리에 앉혀서 함께 당을 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통합력,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당내 통합 행보에 나서는 사이에 최고위원들은 여당 그리고 대통령실을 향해서 굉장히 강한 공격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이상민, 한동훈 장관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거든요. 이런 최고위와 이재명 의원의 두 갈래의 행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역할 분담, 어. 뭐 이중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뭐 이재명 당 대표는 좀 긍정적인, 쉽게 말해서 좀 파지티브한 뭐 통합이라든지 민생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네. 이런 메시지를 낼 거고 이제 최고위원들 이번에 선출된 최고위원들 5명 중에 4명이 친 이재명계고 예. 그리고 또 굉장히 강성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이제 대여 투쟁 전선에 나설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제 국민들 속에서 잠깐 뭐 좀 지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부분이 김건희 여사의 행보, 그다음에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인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선제 공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역대 민주당 중에서 가장 강력한 야당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77.77이라는 역대 최대의 득표, 즉 당원뿐만 아니라 민심, 또 세대 지역별로 골고루 득표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난 대선에서 1615만 표라는 굉장히 많은 표를 받았던 대선 후보였고, 그리고 네. 현재 민주당이 169석에 이르는 국회 내에서 절대 의석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사실은 국정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노선을 어떻게 정립하느냐, 즉 한마디로 말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치로 갈 거냐, 아니면 제로섬 게임으로 대정권 투쟁에 계속해서 갈 거냐, 이 굉장히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뭐 방향보다는 야당으로서 대여 견제, 즉 견제와 균형을 적절하게 하면서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 여부는 2024년 총선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 예. 총선에서 이기면 대선 후보로 갈 수 있고, 만약에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다음 뭐 대선 후보로 가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데, 그동안에 당을 쇄신하고 좀 중도 확장 전략을 펴고 또 새로운 우리 국가 발전이 나가야 할 어떤 비전과 아젠다를 설정하는 그런 일들이 중요해 보입니다. 협치 말씀을 하셔서 관련 질문만 짧게 좀 드려볼게요. 오늘 그 정무수석이 이진복 정무수석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당대표 취임 축하난 전달하려고 11시에 국회 방문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과연 그러면 취임 일성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제안했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한 대답이나 이런 대화도 오가겠습니까? 저는 뭐 심각하진 않지만은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뭐 답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영수회담이란 말은 용어 자체가 옛날 권위주의 시대 때 용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이 옛날같이 정당의 총재를 겸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예. 당원일 뿐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영수회담이라는 용어 자체는 뭐 적절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위해서 통 크게 새롭게 선출된 민주당 대표를 만나서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그런 대답을 가지고 올까요?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수회담을 하려면 형식과 아젠다와 시기와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어느 정도 물밑에서 합의를 이루어내고 난 다음에 영수회담이라는 걸 진행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입장은 이야기하겠지만은 이게 뭐 진행되기는 또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거대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 운영하기가 어렵거든요. 예산이라든지 법안이라든지 알겠습니다. 인사가 어렵기 예. 때문에 저는 좀 통 크게 한번 회동을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금 검찰에 송치가 됐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국정감사장에서 답변을 했었던 내용이 좀 사실과 다르다라는 취지인데 당시 어떤 발언을 했었는지 들어보고 오시죠.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협박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협박이란 단어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거는 공문도 보낸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원래는 거기를 용도 변경을 계속 안 해주고 있었는데 그 식품연구원인가요? 식품연구원에서 7년인가 이제 이 지방 이전을 해야 되는데 못 하니까 네. 결국 송남준 씨에게 얘기를 해서 이제 한 것인데 저게 허위사실 공표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근데 아까 영수회담 얘기 나왔는데요. 저는 지금 영수회담에 대해서 간절하게 더 원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이 아니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봐요. 필요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져 있는데 야당 대표하고 만나면 지지율 올라갑니다. 제가 이건 예측합니다. 지지율 올라가고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그냥 만나는 것이죠. 만나는 것이고 실제로 뭐 국민이나 당원들의 지지를 압도적으로 받은 사람이 대통령 만난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더 권위가 올라가느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통 큰다기보다도 이건 통 큰다는 문제가 아니라 국정 운영의 책임자로서 국정 운영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야당 대표 만나서 얘기 듣고 얘기하고 이런 그림만 하나 더 나와도 제가 보기엔 2, 3%는 아마 지지율 올라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더 간절하게 대통령실이라든가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주제를 가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 듣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작년 대선 때 불거진 국정감사 때 불거진 내용이라서 9월 9일까지가 공소시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좀 자세하게 수사 조사가 안 이루어졌던 것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한테 대한 정확한 뭐 출석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도 밝혀지지 않고 또 서면 조사 일부가 있었다는 건데 그 내용 없이 이렇게 보면은 뭐 국토부에서 압력을 행사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다. 또 아니면은 이거는 성남시에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다. 이게 이제 두 개의 논쟁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허위 사실로 공표돼서 검찰에 송치됐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 같고 이재명 당대표 여러 가지 7개 정도 이제 사법 리스크 있어서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이게 민주당이 방탄으로 맡기만 할 거냐 예. 또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방어만 할 거냐 아니면은 이재명 당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본인의 사실관계를 뭐 소명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또 정치적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경찰에서 다뤘었던 이재명 의원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대한 첫 검찰 기소 사례라서 오늘 간단하게나마 좀 언급해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